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김우영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김병민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김우영 대변인이 주목한 것은 뭔지 강다은 앵커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다은 앵커. 네, 이재명 후보 캠프의 픽은 바로 코로나 대선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여야 모두 정부의 방역 대응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거 마스크 하나 사줬습니까? 소독약을 한 개 줬습니까? 무슨 체온계를 하나 줬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요, 그거 마스크 안 사주고 마스크 쓰라 하면 폭동 납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정부가 왜 청소년 접종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 등이 부족했다며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50조의 돈을 썼습니다. 병상 하나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오늘도 SNS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총체적인 실패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와 관련해 현 정부의 방역 책임론을 한 목소리로 언급하고 있는 두 후보가 꺼내고 있는 대안이 그 실효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김우영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라가 마스크 하나 사줬냐,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현 정부의 좀 실책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에서도 좀 지원 사격을 좀 하더라고요. 그 친문 의원들 사이에 좀 불편한 기색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가 K 방역 선제 검사나 진단 시약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등 상당히 그거 잘 했죠. 근데 문제는 방역에 협조한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부족했다. 아까 그 마스크 하나 사줬냐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처럼 그 응당한 희생에는 거기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손실 보상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당히 주저하거나 겁내는 정부 당국. 과연 선진국의 어떤 재정 수준에 그 근접한 대한민국의 수준으로 봤을 때 좀 너무 소홀했던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소극 대응을 지적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또 사실은 차별화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정권 심판론을 좀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좀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네, 201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의 박근혜 후보 전략을 따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지만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정권이 교체된 듯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실망을 바탕으로 정권 교체를 꿈꾸는 국민들에게 이재명 후보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 상당히 오래 갔잖아요. 그렇죠. 그 뒤로도 아마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뒤 그 당시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 그 뒤로 이어지게 되는 탄핵 국면에 이르기까지 당내에서 여러 갈등 국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을 다 차치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걸어왔던 메시지와 최근에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메시지의 결이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있게 되는 방역 문제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손실 보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재명의 민주당을 꿈꾼다는 이 민주당에서 내년도 607조에 달하는 예산을 처리 통과시킬 때는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 편성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증액시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 책임은 결국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게도 같은 책임이 따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비난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 차례대로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두 후보 모두 다 지금 현재의 그 문재인 정부의 방역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문제라고 보세요? 전문가의 말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을 조금 일찍 시작을 했는데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한다면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병상이 충분한 확보, 그리고 이를 토대로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여부들까지 철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고 난 뒤에 병상이 모자라서 이 위중증 환자들이 넘쳐나는 이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가의 목소리보다 정치적인 문제에 훨씬 더 깊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의 위기감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팬데믹, 그러니까 바이러스와의 전쟁엔 여야가 있을 수 없고요. 또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이나 신뢰 확보를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일상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뭐 상당 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백신의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예상보다 좀 떨어지는 측면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럴 때는 그 변화하는 흐름에 대한 적응, 이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지금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 그 백신 패스. 문제 네. 이런 것도 좀 더 그 백신의 안정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함으로써 이 위기를 다시 한번 국민들하고 협업을 해서 잘 돌파를 하자. 그러면 내년 2월부터 지금은 어쨌든 예정대로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좀 당정에서 협의를 해서 조금 변화를 주거나 이런 것도 검토를 아마 하고 이번 있네요. 주 수목 정도를 보고 뭐 확진자가 8천 정도 넘어선다 그러면 방역 수칙을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공급이나 이런 거 3차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청소년도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네. 사실 지금 뭐 이번 주 내에 특단의 대책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 기사들이 많잖아요. 어디까지 좀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오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위드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잠정 중단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병상 문제부터 시급한 의료 체계를 극복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넣어야 되는데요. 아마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건 위드 코로나 정책을 다시 뒤로 돌리는 순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많은 가용자원한 재원들이 이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재원들이 집행되면서 문제들이 커졌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다른 고민보다 여야가 협력하고 합심해서 일단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잠정 중단,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병민 대변인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정부 잘못인데 마치 국민들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사과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방역에 관한 정책들을 펼쳤던 부분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11월 초 이미 백신 접종이 충분히 완료됐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불과 한 달 정도가 지난 뒤에 다시금 위기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다면 여기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은 정책으로 갈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국민께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청소년 방역 패스의 문제에서 도래하듯이 이 아직까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던 이 청소년에게 이 백신을 사실상 감지 접종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한 2년 가까운 그 코로나와의 대응에서 야당이 다소 좀 불안감을 자극하거나 뭐 백신의 수급 문제랄까 여러 가지 안정성 문제랄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정부는 그때마다 그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함으로써 위기를 잘 돌파해왔거든요. 지금도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전 단계의 과도기적인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자극하기보다는 좋은 방안을 서로 협력해서 찾아 나가는 것이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상 회복 중단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완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김병민 대변인이 주목한 것은 뭔지 강다한 앵커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다한 앵커. 네,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픽은 바로 부동산 민심 자발합니다. 윤석열 후보 오늘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이 공급을 틀어준 것이 그게 어떤 그 시대착오적인 그 이념에 의한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이같이 말했는데요.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을 놓고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의 공급 정책을 중단한 결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부동산 표심 확장을 겨냥한 듯한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비상조치로 완화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 상태로 복구해서 양도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한시적 완화 정책을 놓고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완전 면제, 12개월 아니면 4분의 1 면제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당정 협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정책 혼선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후보들의 전략이 과연 표심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김현미 대변인께 여쭐게요. 그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매각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양도세 얘기하는 겁니까? 매각에 장애가 되는 세제는 양도세가 되겠죠. 일단은 공급 문제가 확대가 돼야 될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세금을 기반으로 많은 양의 물량이 나올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했던 측면들이 많습니다. 이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도세에 대한 문제들을 정리하게 된다면 일부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내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파는 데 나왔던 세금,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서 취득해야 되는 세금 때문에 같은 평수, 같은 크기의 같은 금액대의 아파트를 동시에 이동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들이 앞으로의 새로운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이동 상황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그 면제해 주는 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랑 같은데 네.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간다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거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1주택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추가적인 공약사항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 누구나 이 세금 때문에 집을 옮기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공급에 대한 측면 속에서도 여전히 재건축, 재개발을 해나가는 과정에 다양한 세금이나 규제 때문에 이러한 공급이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규제들도 혁파하기 위해서 세제 개편들도 함께 다뤄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그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를 얘기를 했는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차별화라든지. 기본적으로 그 수요와 공급의 시장 그 질서 이런 것에 대한 존중의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재명 그 후보가 양도소득세 일시적 완화를 얘기한 것도 지금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 시장의 흐름을 보고 넛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 대한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물꼬를 살짝 바꾼다거나 시장의 흐름을 왜곡시킨 거를 바로잡는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어떤 적극적 개입 이런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쉽게 턴할 거면 왜 이 정부에서 못했냐, 이거 선거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박해 주시나요? 아무래도 뭐 광역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의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국토부나 기재부나 이제 정부 정책하고 사실 이재명 그 후보 간에는 일정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의 담당자들이 부동산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면 안 된다. 그런 소신이 분명하고요. 서민이나 청년들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갖춰놔야 이 부동산 왜곡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이재명의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전체를 관통해서 이 부동산을 꿰뚫고 있는 키워드는 민간이 아닌 공공입니다. 사실 이 공급이 원활하게 충분하게 받침이 돼야 물량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는 것은 상식일 텐데 그 상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으니까 지금 와서 이재명 후보도 공급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이끌었던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은 주로 공공에 대한 정책을 썼고 다양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언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나갔던 과거에 대한 측면들을 돌아봤을 때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고 국민들께서 얼마나 크게 신뢰를 주시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이제 그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TK에 갔을 때 했던 그런 전두환 관련 발언도 좀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재명 후보는 이제 여야의 어떤 이념적 간격을 넘어서자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흑묘백묘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간에 쥐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용주의라는 것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현장에서의 경험에서 나온 이재명의 새로운 국정 운영의 철학이거든요. 그런 거를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나가면서 새로운 전략들을 수렴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전두환 씨가 경제는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는 잘했다. 그 차이에서 인식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의 어떤 그 정치적 그 치적을 전혀 인정하는 것도 없고 이제 죄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만 80년대의 어떤 경제 개발 또 경제 발전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선진국으로 문턱에 와 있는 대한민국 국민성을 고려했을 때 전두환 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 하는 얘기는 과연 전두환 씨의 그런 행적이 있는데 그런 그 과거에 과오가 있는데 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이제 핵심은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로 추격자에서 이젠 세계를 리딩하는 그런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가 소모하지 말고 이념이나 이런 데에 갇히지 말자. 그 뭐 박정희적 방법이 산업화에 도움이 됐다면 그걸 차용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윤석열 후보의 예전 발언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부분을 다 떠나서 사실 전두환 씨를 언급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5.18 피해 유족분들에게 상처를 드릴 수 있다면 그런 발언을 꺼내지 않는 것이 온당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말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에 있었던 발언의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공과 과를 다룰 대상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공과 과를 공이 다루고 있으니 이게 어떤 장단에 맞춰서 언급하고 이해해야 될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있었던 발언과 불과 한두 달 만에 입장을 바꾸고 있는 터라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재명 후보 말에 관한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짧게 없다고 하나만 생각합니다. 여쭤볼게요. 그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발언들을 이제 우클릭 행보다라고 이제 언론들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별로 영향을 미칠 표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한 발언에 대한 변화 이후로 행동도 함께 변화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을 바꾸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그 신뢰감이 중도 보수층에게 충분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짧게 봅니다. 반론하신다면요? 이재명 후보의 기본 키워드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그러니까 갇히지 않고 이념이나 이런 데에 경직되지 않고 실용주의. 네, 네. 실용적으로 탄력적으로 세상에 적응해 나가자 이런 얘기죠. 한 번만 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민주당 혁신위가 오늘 종로 포함해서 5개 지역 재보선 무공천 검토한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무공천으로 갈 것으로 보세요? 네, 이제 민주당이 자신들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게 당규에 있거든요. 그 원칙을 지키자라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캠프 대 캠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